당신은 믿지 못할지도 모른다. 예순이 넘은 노파가 설날 전날 밤 차려놓은 명절 음식을 뒤엎고 밤새 짐을 싸 모든 재산을 챙겨 홀로 서울로 떠났다는 사실을. 그러나 내가 바로 그 녹화 임수진이다. 내 평생 내세울 것 없는 삶이었지만 한 가지는 자신이 있었다. 바로 음식 솜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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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음식이었다. 그런데 올해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늘 그랬다. 어머니, 그냥 부엌에서 드세요.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그저 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끊임없이 시중될 수 있는 내 두 손이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나를 미쳤다고 말했지만 나는 묻고 싶다. 늙은 사람은 대체 계속 참고 계속 시중들며 살아야 하는가? 아니는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임수진. 오늘은 설날 전날 밤이다. 깊이 잠들지 못했다. 나이가 드니 한밤중에 뒤척이기에 쓰고 귀에는 늘 윙윙거리는 소리가 맴돌았다. 겨우 눈을 붙였나 싶었는데 바깥에서 폭죽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도 채 되지 않았다.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닭, 오리, 생선, 새우만 해도 4대까지는 되고 채소와 시원한 나물까지 더하면 일찍부터 서둘러야 점심때까지 겨우 산에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 두툼한 누비옷을 걸쳤다. 방 안은 매섭게 추웠다. 희미한 밤등 아래서 내쉬는 숨이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다. 먼저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세뱃돈 봉투를 꺼냈다. 하나하나 새어빨간 봉투에 넣은 뒤 거실 탁자 위에 놓았다. 손녀는 예쁜 것을 좋아하니 오늘은 칭찬 몇 마디를 해줘야지. 어린 손자는 장난꾸러기이니 세뱃돈을 잘 간수하라고 단단히 일러야겠다. 부엌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춤추듯 타올랐다. 찬장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채소와 식재료들이 가득 차 있었다. 어제 일찍 서둘러 사온다. 오리, 생선, 고기들, 그리고 한 봉지 가득한 푸른잎 채소, 연근, 무, 감자까지. 오늘 상에 오를 풍성한 음식을 생각하니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버텨야 한다고. 칼이 도마 위로 떨어지자 뼈가 으스러지는 카차 소리가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닭을 토막내고 생선을 다지고 고기를 썰었다. 손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솥뚜껑 아래서는 김이 펄펄 끓어올랐고 찌개는 보글보글 소리를 냈다. 내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바깥의 소리가 부엌까지 선명하게 들려왔다. 화투패가 탁자에 놓이는 소리, 며느리의 앙칼진 웃음소리, 고, 스톱. 아들이 옆에서 외쳤다. 엄마, 차 좀 빨리 줘. 애써 모른 척했다. 손에 쥔 칼을 더 세게 움켜쥐었지만 마음은 마치 무언가에 짓눌린 듯했다. 저들은 화투를 치며 간식을 먹고 있는데 이 늙은 몸은 허리와 다리가 아파가며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니. 저들은 내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일까? 닭고기찌개가 끓고 있었지만 나는 차마 앉을 수 없었다. 한번 앉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부엌 문가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바닥은 칼자루에 쓸려 거칠어졌고 눈가에서 흐르는 땀은 입가까지 흘러내려졌다. 엄마, 빨리 좀 해줘요. 다들 배고파 죽겠네. 아들의 외침은 채찍처럼 등짝을 후려 죽겠네. 아들의 외침은 채찍처럼 등짝을 후려쳤다. 나는 숨을 들이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굶어 죽을 리 없지. 나 같은 늙은 어미는 죽어도 아무도 모를 테고. 오후가 되자 20개의 접시가 가지런히 놓였다. 기름기 흐르는 갈비찜, 노릇하게 구운 도미찜, 달콤 짭짤한 돼지갈비찜, 바삭한 새우강정,
새콤달콤한 연근조림, 아삭한 오이볶음. 하나하나 음식을 나르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팔이 너무 아파 거의 들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마지막 음식은 돼지갈비찜이었다. 소단에서 돼지갈비찜이었다. 소단에서 기름이 지글지글지글 끓고 있었다. 내 손등이 뜨거운 기름에 튀어 순식간에 물집이 잡혔다. 나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갈비찜을 잡혔다. 아들이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눈은 여전히 휴대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상을 바라보았다. 상은 가득 차 있었고 주변에는 7, 8개의 의자가 빼곡히 놓여 있었지만 나를 위한 자리는 단 하나도 없었다. 가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자, 다들 카메라 보세요. 하나, 둘, 셋. 며느리는 찰 카메라 보세요. 하나, 둘, 셋. 며느리는 찰칵 몇 장의 셀카를 찍으며 환하게 웃었다. 의자를 끌어다 앉으려는데 며느리가 나를 보더니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어머니, 부엌에 에어컨 있잖아요. 그냥 안에서 드세요. 그냥 안에서 드세요. 시원하게. 그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칼날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순식간에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손발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부엌이 시원하다고? 나는 하루 종일 20가지 음식을 만드느라 고생했는데 그들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느라 그들은 수고했다는 말 드느라. 하지만 아들은 그저 허허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귤을 까기 시작했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 부엌이 편하잖아요. 가슴이 돌덩이로 막힌 듯 답답했다. 숨이 가빠지고 머릿속이 쾅 하고 터지는 것 같았다. 나는 두 손을 들어 상 위에 놓인 찌개, 냄비를 힘껏 밀쳤다. 와르르 쏟아지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흥건했다. 접시가 깨지고 기름이 튀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화투패와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든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그들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갑자기 들이닥친 미친 사람인 것처럼. 내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렸고 목소리는 쉬었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당신들 집의 하인이 아니야. 거실은 무섭도록 고요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설날 특집 코미디 프로그램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다. 나는 난장판이 된 식탁 앞에 서서 온몸을 떨었다.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수년간 억눌려왔던 분노가 마침내 나 자신을 뚫고 타올랐기 때문이었다. 식탁을 뒤엎고 난 뒤 집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며느리는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멍하니 노려보고 있었고 아들은 귤 껍질을 뭉쳐든 채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손녀는 겁에 질려 벽 구석에 숨었고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깜빡였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가자.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내 작은 방으로 돌아와. 천천히 옷장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전부터 입던 누비옷이 걸려 있었다. 낡고 해졌지만 내 손으로 직접 누비고 기운 옷이었다. 두꺼운 옷 한 벌과 얇은 옷 한 벌을 골라 곱게 접어 작은 가방에 넣었다. 옷은 많이 챙기지 않았다. 어차피 내 인생은 고생스러운 날들의 연속이었으니 어디에 화려한 옷이 필요하겠는가. 침대 아래 철제 상자를 끌어냈다. 딸깍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그 안에는 내 평생의 미천이 들어 있었다. 은행 카드 3장, 현금 2억여만 원,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갓낡은 시계 1개. 나는 그 시계를 만졌다. 손가락이 차갑게 식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아들을 키웠다. 아들만 잘 키우면 기댈 곳이 생길 줄 알았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내 기댈 곳이 아니라 내 짐이었다는 것을.
돈을 가방에 넣고 어깨에 매는 순간 내 가슴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돌덩이를 마침내 나 자신이 옮겨낸 것 같았다. 단바람이 살을 내는 듯 매서웠다.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 입구의 불빛은 깜빡거렸고 설날인데도 썰렁했다. 나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아주머니, 설날인데 어디 가세요? 나는 차에 올라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기차역으로요. 기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물었다. 가족분들은 걱정 안 하세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가족이 없어요. 기사는 멍하니 있다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불꽃놀이가 연이어 터졌다. 하늘이 잠시 붉어졌다가 푸르러졌다. 나는 그 불꽃을 보며 마음속으로 씁쓸함을 느꼈다. 불꽃은 저리도 화려했지만 내 몸에는 단 한 줄기 빛도 비치지 않았다. 차 안이 조금 답답했다. 가방을 열어 그 몇 장의 은행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예전에는 이 돈이 빨리 사라질까봐 아들을 위해 아껴두었다. 지금 생각하니 너무나 어리석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돈 한 푼 값어치 없는 존재였고 고작 몇 장의 카드가 그들의 눈에는 내 전부였다. 차가 중간쯤 달렸을 때 기사가 나를 흘끗 보더니 말했다. 아주머니, 기차역은 지금 엄청 붐빌 거예요. 지갑 조심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더 바싹 안았다. 지갑을 잃는 것은 아깝지 않다. 목숨을 잃는 것이 진짜 아깝지. 차 안에서 내 휴대폰은 딩동딩동 끊임없이 울렸다. 아들이 보낸 카톡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엄마,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요. 엄마, 이렇게 철없이 굴지 마세요. 설날에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며느리의 메시지는 더 차가웠다. 엄마, 집 열쇠는요? 문 잠그고 나가지 마세요. 우리 식구들 불편하잖아요. 나는 화면을 노려보다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답장할 뻔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답장하지 마. 답장하는 순간 다시 한번 고개 숙이는 거야.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던져 넣었다.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 올리든 말든 내버려 두었다. 잠시 동안 카톡 메시지의 글자들이 걱정이 아니라 나를 다시 묶어두려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기차역에 도착했지만 나는 서둘러 표를 사지 않았다. 사람이 너무 많았다. 여행 가방들이 쿵쾅쿵쾅 부딪히며 오갔다. 나는 사람들에게 밀려 어지러웠고 결국 옆에 있는 작은 여관으로 들어섰다. 여관 간판의 전등은 반쯤 꺼져 깜빡거렸다. 프런트 직원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주머니, 신분증이요. 나는 신분증을 내밀었다. 방카드를 손에 쥐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제 발 디딜 곳이 생겼다. 방 안에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침대 시트 모서리는 구겨져 있었고 TV에서는 여전히 지지직거리는 화면이 나왔다. 나는 무심하게 가방을 베개 옆에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다. 몸 전체가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침대에 쓰러졌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갑자기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나는 설날 음식을 만들었던가. 얼마나 여러 번 한밤중에 일어나 그들의 일어나 간가. 나는 리모컨을 끌어당겨 아무렇게나 TV를 켰다. 화면에서는 설날 특집 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요란했다. 나는 리모컨을 베개 삼아 안고 눈을 감았다. 이것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를 위해서도 바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도 걱정하지 않는 밤이었다. 꿈도 꾸지 않았다. 그저 고요함만이 나를 감쌌다. 기차가 흔들리며 서울에 도착했을 때 날은 이미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바람에 얼굴이 몹시 차가웠다. 나는 목을 움츠리고 목도리를 더 바싹 올렸다. 가방을 끌고 낡은 골목 입구로 향했다. 마음은 불안했다. 20년 넘게 보지 못했는데 윤희는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골목 입구에 다다르자
파란 대문 하나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한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왔다. 회색 누비옷에 빨간 칼모자를 쓰고 두 손을 허리에 얹은 채 나를 노려보았다. 이런 늙은이가 감히 도망치다니. 나는 멍하니 있다가 순식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윤희는 여전히 그 모습이었다. 입은 얄미웠지만 눈빛에는 온통 정이 가득했다. 나는 달려가 윤희의 팔을 꽉 잡았다. 윤희야. 윤희는 나를 품에 끌어안으며 여전히 투덜거렸다. 이 바보 같은 년. 그 옛날 남자한테 당할 때는 깨닫지 못하더니 이제 늙어서야 정신 차리냐. 정말 미련한 년. 나는 코끝이 몹시 시큰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우리 두 누파는 골목 입구에서 얼싸안고 엉엉 울었고 아침 운동을 나온 몇몇 노인들이 우리를 흘끗거렸다. 윤희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소리쳤다. 뭘 봐요. 설날에 뭘 보냐고요.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윤희는 부엌에서 만두를 빚으며 중얼거렸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냐? 수십 년 동안 아직도 그들을 시중들고 있었어? 네 자신은 안 아깝냐? 나는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목소리가 몹시 떨렸다. 나는 그게 아내의 숙명인 줄 알았어. 참다 보면 지나갈 줄 알았지.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끝이 없더라고. 늙은 사람은 마치 부엌에만 있어야 하는 것처럼. 끝없는 음식과 설거지. 윤희는 입술을 비죽이며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너는 내가 옛날에 쉬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루 닦고 점심에 밥 차리고 밤에는 온 가족 시중까지 들어야 했지. 그러다 결국 이를 악물고 짐 싸서 도망쳐 나왔어. 서울에서 작은 장사를 시작했지. 다들 나보고 창피하다고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어. 봐라. 지금 누가 나를 무시하겠냐? 나는 마음속으로 씁쓸함을 느꼈다. 그때 나도 떠날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아이는 어렸고 몸에는 일용만 원 한 잔도 없었다. 어디로 갈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참고 또 참다가 눈 한 번 감았다 뜨니 한평생이 지나가 버렸다. 윤희가 만두 하나를 집어들었다. 뜨거운 김이 확 올라왔다. 내 앞에 내밀며 말했다. 먹어라. 부추 계란 만두다. 네가 제일 좋아했지. 나는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다. 만두피는 부드러웠고 뜨거운 육즙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뱃속이 순식간에 따뜻해졌지만 눈물도 함께 흘러내려 눈앞에 날로 불꽃을 흐리게 했다. 윤희야, 나 정말 서러웠어. 어제 며느리가 나보고 부엌에서 밥 먹으래. 밖에 내 자리가 없다고. 20가지 음식 다 내가 만든 건데. 윤희는 탁 하고 탁자를 내리쳤다. 젓가락이 짤난 소리를 냈다. 이런 망할 자식들. 감히. 너 없으면 만두피도 못 빚을 것들이 감히 그렇게 거만하게 굴어. 나는 눈물을 훔치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하지만 나는 참았어. 내 아들이 중간에서 난처해 할까봐 내가 좀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자기들에게 빚진 것처럼 생각하더라고. 날로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마치 나를 내며 방 안은 온기가 가득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젊은 시절의 서러움을 몽땅 끄집어내 이야기했다. 슬픈 이야기에 나는 참지 못하고 흐느꼈고 윤희는 방 안이 울리도록 욕설을 퍼부었다. 누가 여자한테 평생 이렇게 살라고 했어? 웃긴 이야기를 할 때면 예를 들어 윤희가 옛날에 도망쳐 나올 때 버스를 탔다가 옷도매 시장으로 잘못 가서 옷을 팔았던 이야기 같은 것들. 우리는 하하호 웃으며 눈물과 콧물을 흘렸다. 날로 콧물을 흘렸다. 마치 두 어린아이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이 방이 세상 어떤 곳보다 따뜻하다. 수십 년 동안 나는 그 집에서 늘 침묵했다. 서러움을 당해도 꼭 눌러 참았다.
하지만 윤희 앞에서는 마침내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윤희는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고 연기를 내뿜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너 이번에는 미친 게 아니야. 정신이 번쩍 든 거지. 나는 멍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라고 되물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예전에는 남들에게 창피당할까봐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욕먹을까봐 두려워했지. 하지만 봐라. 그들이 너를 엄마로 생각하기는 했냐. 너는 부엌에서 허리도 못 펼 정도로 바빴는데 그들은 거실에서 화투치고 사진 찍고 있었잖아. 네가 지금도 정신 못 차리면 정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윤희의 말은 바늘처럼 내 마음속 두꺼운 천을 꿰뚫었다. 그래, 나는 미친 게 아니었다. 그저 마침내 낡은 걸레처럼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나는 윤희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윤희야, 네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거야. 지금 생각하니 정말 무서워. 만약 어느 날 내가 부엌에서 쓰러져 죽어도 그들은 밥을 그대로 먹을까 봐. 윤희는 비웃었다. 당연히 그대로 먹겠지. 그러니까 너는 창피해할 필요 없어. 목숨을 잃는 것이 진짜 두려운 거지. 네가 시중 들지 않으면 그들이 더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 말에 내 마음이 쿵 하고 울렸다. 마치 온몸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윤희의 손님방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손자가 마음에 걸렸다. 손가락이 망설이듯 타산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작은 손자는 졸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어디 갔어? 엄마가 할머니 화났대. 우리가 잘못했어. 내 마음이 순식간에 찢어지는 것 같았다. 눈물이 북받쳐 올랐지만 애써 웃는 얼굴을 지었다. 할머니는 그냥 바람 좀 쐴 겸 나왔어. 손자가 눈을 깜빡였다. 그럼 빨리 와. 할머니가 만든 돼지갈비찜이 제일 맛있어. 할머니가 만든 돼지갈비찜이 제일 맛있어. 나는 입술 비찜이 제일 맛있어. 나는 입술에 앙 다물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답답했다.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 화면이 까맣게 변하며 눈물 흘리는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스늘숨을 지었다. 윤희 말이 맞았다. 나는 미친 게 아니었다. 정신이 번쩍 든 것이었다. 하지만 정신이 드는 것도 아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아직 잠에서 깨지 못했는데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희가 들어오는 줄 알고 서둘러 몸을 일으켰는데 회색 맨투맨을 입은 젊은 청년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햇살 같은 미소가 가득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외할머니가 어르신들은 굶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따뜻한 우유 먼저 드시고 아침 식사하세요. 그가 컵을 침대 옆 탁자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나는 멍하니 있다가 코끝이 시큰거렸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남들을 시중대며 물 한 잔. 네, 맞아요. 우리 엄마는 남들을 시중대며 몰아내고 웃었다. 네? 맞아요. 우리 엄마는 외국에 계셔서 제가 느릇을 날랐는데 언제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적이 있었던가. 어제 외할머니가 제일 좋은 친구라고 하셨으니 할머니도 제 할머니죠. 그 말에 내 마음이 따뜻하게 찔리는 듯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나는 애써 웃는 얼굴을 지었다. 어리석은 아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진심으로 말했다. 당연히 자격이 있으시죠. 자, 따뜻할 때 드세요. 나는 컵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달콤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어젯밤 여관에 누워 리모컨을 베개 삼아 잠들었던 나와 지금 이 순간의 대비를 생각하니 마음속이 더욱 파도쳤다. 남의 집 아이들이 모두 나에게 밥하라고 하고 일하라고 재촉하는 것만은 아니었구나.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신이 나서 나에게 말했다. 할머니, 오늘 노인대학 개강이에요. 우리 외할머니가 간이하시러 가신대요. 제가 할머니 모시고 가볼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집안일 아니면 시장만 다녔지 교실이라는 곳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했다. 노인대학 교실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벽에는 스마트폰 사진 촬영반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할머니,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단상 위에서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단상 위에서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방법, 바퀴 조절하는 법, 바퀴 조절하는 법, 바퀴 조절하는 법, 바퀴 조절하는 법, 카톡에 올리는 법 등을 설명했다.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윤희의 앱이 휴대폰을 든 채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찰칵 소리와 함께 화면에는 탁자 사진이 나타났다. 비록 비뚤빼뚤했지만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었다. 마음속에서 갑자기 어린아이 같은 기쁨이 솟아올랐다. 어머나 진짜 찍혔네. 주변 할머니 몇 분이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아주머니, 처음 찍었는데 성공이네요. 나는 얼굴에 주름이 잡히도록 웃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도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점심 식사 후 지우는 신비로운 표정으로 나를 마당으로 끌고 갔다. 할머니, 짧은 영상 하나 찍어드릴까요? 요즘 이게 제일 유행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다. 영상을 찍는다고? 이 늙은 몸으로 젊은 애들 놀이를 할 수 있겠니? 지후는 웃으며 말했다. 왜 못해요? 할머니가 어제 우리 외할머니한테 20가지 음식 이야기하셨던 거 정말 힘이 넘쳤어요. 그냥 카메라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20가지 음식보다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낫다. 말을 마치고 나 자신이 멍하니 있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속에서 거대한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다. 지우는 즉시 편집해서 올렸다. 제목은 할머니의 속마음이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좋아요가 1000개를 넘고 댓글이 끊임없이 달렸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저녁에 윤희가 휴대폰을 들고 나에게 댓글들을 보여주었다. 할머니 너무 멋져요. 저보다 더 정신이 번쩍 드셨네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제 몫에 좋은 밥 한 그릇 남겨야겠어요. 댓글 하나하나가 마치 바늘처럼 찔러왔고 동시에 불로 지지는 듯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동시에 불로 지지는 듯했다. 그들이 나를 이해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들이 나를 이해한다고 나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지만 누가 내 속마음을 들었지만 가슴속이 갑자기 따뜻해졌다. 마치 누군가 나를 살며시 안아주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윤희와 지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구나. 내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는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날 아침 일찍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막 끓여 수첩을 펴고 어젯밤 꿈도 꾸지 않았다는 몇 마디를 적었다. 그런데 휴대폰이 끊임없이 진동했다. 열어보니 가족 카톡방이 난리가 나 있었다. 엄마, 돌아오세요. 제발요. 엄마가 이러시면 저희 다 불안해요. 아들의 음성 메시지였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마치 애원하는 것 같았다. 이어서 며느리의 문자 메시지였다. 지금 어디세요? 집 열쇠는 누구한테 줬어요? 설날에 집 비워두는 거 위험하잖아요. 똑바로 말씀해 주셔야죠. 나는 그 문자를 노려보았다. 가슴속이 차갑게 식었다. 아들은 돌아오라고 말했지 마라. 수진아,
나이도 있는데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아들은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며느리가 걱정하는 것은 집 열쇠였다. 그들 눈에는 나보다 몇 조각 벽돌이 더 조각 벽돌이. 남들 보기 창피하다. 나는 휴대폰을 쥐고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그들이 급한 것은 내 아니가 아니라 내가 벌인 이 일이 자신들의 계획을 다 망쳐놨기 때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아보니 지연이 엄마였다. 받아보니 지연이 엄마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비꼬는 듯 말했다. 아이고, 수진아. 지금 무슨 연극을 하는 거니? 늙은 사람은 지키고 선지나 돌봐야지. 이렇게 뛰쳐나가는 게 무슨 꼴이냐? 남들이 우리 주식 꼴이냐? 나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럼 당신 딸이나 잘 단속하세요. 입 좀 조심하라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2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어차피 못 도망갈 거야. 늦든 빠르든 돌아오게 되어 있어. 늙은 사람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 괜히 고생해서 망신당하지 마. 나는 냉소를 띠고 전화를 끊었다. 마음속으로는 더욱 확신했다. 이번에 내가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았다. 단톡방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엄마, 왜 닭잔이 없어요? 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 글자들을 노려보았다. 마음속이 갑자기 아주 평온해졌다. 예전 같으면 이런 말투를 보면 바로 당황해서 서둘러 해명하고 고개 숙였을 텐데. 하지만 이번에는 그저 무심하게 한마디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저 냅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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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둬. 단톡방 알림을 껐다. 화면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마치 시끄러운 문안에 조용해졌다. 나는 차 한 모금 마셨다. 마음속이 갑자기 후련해졌다. 결국 대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대답이었다. 며칠 후 윤희의 이웃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돌아와 신비로운 듯 말했다. 들었어? 너희 아들 내외가 사람 찾아다닌대. 나는 멍하니 있다가 누구를 찾겠어? 라고 되물었다. 네 옛날 아파트에 갔대. 동네방네 네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이웃집 문까지 두드리면서 물어봤다더라. 내 마음이 철렁했지만 이내 다시 풀렸다. 그 아파트는 지금 잠겨 있으니 그들은 분명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웃은 그들의 말투를 흉내내며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다. 그들이 또 뭐라고 했게. 할머니가 가신이 온 집안이 난리가 났대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평소에는 너를 하인처럼 부려먹더니 이제 네가 진짜 시중들지 않으니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 윤희가 옆에서 탁자를 치며 웃었다. 맞아, 수진아, 네가 길을 살렸구나. 평소에 네가 고개 숙이고 살 때는 아무도 너를 사람 취급 안 하더니 네가 가버리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 속에서 시큰함과 통쾌함이 뒤섞인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래, 나는 겨우 며칠 집을 비웠을 뿐인데 그들은 난리가 났구나. 그럼 내가 떠난 것이 과연 내가 그들 없이는 못 사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이 나 없이는 못 사는 것일까? 밤이 깊어 고요할 때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노려보았다. 마음속으로는 여자는 것인지 나는 절대로 돌아가서 시중들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돌아가서 시중들지 않을 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과 내 손안의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마음 약해져서 다시 그 부엌에 발을 들이는 것은 나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아. 이 생각을 하니 갑자기 훨씬 가벼워졌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후 불고 골목 입구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처음으로 밤이
이렇게 고요하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윤희가 막 난로에 물을 올리려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윤희는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야? 설날에 여기까지 오다니. 내 마음이 철렁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며느리 지연이었다. 그녀는 명품 패딩을 입고 양손에는 과일과 떡 2봉지를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내 마음은 순식간에 반쯤 식었다. 역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드디어 찾았어요. 저 며칠 동안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나는 그녀를 보며 움직이지도 않았고 손에 든 물건도 받지 않았고 지연은 즉시 눈물을 훔쳤다. 윤희 이모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진심이에요. 그냥 어머니께 잘못을 빌고 싶어요. 말하면서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제가 그날 입이 방정이었어요. 어머니 보고 부엌에서 밥 먹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평생 저희를 위해 고생하셨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목소리 높여 말했지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옆에서 지켜보았다. 예전 같으면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그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에 녹음 파일을 틀어 탁자 위에 놓았다. 녹음 파일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집만 손에 넣으면 늙은 할망구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차라리 밖에서 죽는 게 낫지. 매일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순식간에 방하는 날로 불꽃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다. 지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울던 표정마저 굳어버렸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엄마, 저런 말 한 적 없어요. 이건 가짜예요. 나는 그녀를 노려보며 차갑게 몇 마디를 뱉어냈다. 변명하지 마. 네 입으로 직접 말한 거야.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녹음되어 있어. 윤희가 옆에서 비웃었다. 아가씨, 입으로는 효도한다면서 마음속으로는 돈 계산만 하고 있었네. 아깝게도 네가 만난 건 수진이야. 이번에는 바보가 아니라고.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공증 서류 한 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나 어제 이미 공증 다 마쳤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이 아파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너희 누구도 나에게서 한 푼도 빼앗아갈 생각하지 마.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눈동자가 공증 서류를 멍하니 노려보았다. 얼굴은 푸르렀다가 하얘졌다. 내 마음속에서는 갑자기 통쾌함이 밀려왔다. 수십 년 동안 나는 그녀의 차가운 얼굴과 비아냥거림을 참았다. 참으면 참을수록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결국 사람들은 더 큰 욕심만 부릴 뿐이었다. 이제 내가 강경하게 나오니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지연은 갑자기 손에 든 과일 봉지를 내팽개쳤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얼굴을 바꾸어 소리쳤다. 변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그 착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노려보며 마음속으로 갑자기 가벼워졌다. 입가에는 심지어 작은 미소가 걸렸다. 그래, 나는 마침내 그 착한 연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윤희가 옆에서 즐거운 듯 탁자를 쳤다. 윤희가 옆에서 즐거운 듯 탁자를 쳤다. 잘했어, 수진아. 그 말 정말 멋있다. 그 말 정말 멋있다. 그 말 정말 멋있다. 그 연기를 하지 않아야 비로소 네 자신이 되는 거야. 나는 천천히 되는 거야. 지연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몸을 돌려 떠났다. 문 밖의 바람이 휙 불어그녀 몸에 밴 향수 냄새를 흩날리고 바닥에 떨어진 귤 몇 개만이 내 갈치로 굴러왔다. 나는 몸을 굽혀 귤을 주었다. 마음속에서는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통쾌함이 솟아올랐다. 그날 지우는 나를 새로 생긴 노인 아파트로 데려갔다. 솔직히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거부감이 들었다. 내가 아직 요양원에 들어갈 정도로 늙은 것은 아니겠지.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나는 완전히 넋을이었다. 넓고 밝은 로비, 깨끗하게 닦인 바닥, 방은 1인실로 독립된 화장실과 발코니가 있었다. 발코니에는 꽃 두어 송이를 놓을 수도 있었다. 아래층에는 전용 식당이 있었고 깨끗한 식탁과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메뉴판은 대형 화면에 쓰여 있었다. 복도 끝에는 댄스홀도 있었다. 복도 끝에는 댄스홀도 있었다. 몇몇 할머니들이 흥얼거리며 사교 댄스를 추고 있었고 얼굴은 달그레했다. 내 가슴 속에서는 갑자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나는 방 안을 한 바퀴 돌며 침대 시트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문득 수십 년 동안 내가 잤던 침대들이 생각났다. 딱딱한 판자 침대, 퀴퀴한 냄새가 나는 이불들.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결국 돈을 나 자신에게 쓰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였던 것이다. 임시 입주 계약서에 서명할 때 내 손은 조금 떨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통쾌함이 밀려왔다. 이사 온 첫날 밤 나는 침대 옆에 작은 스탠드 등을 켜고 지훈이 선물해준 수첩을 꺼냈다. 새하얀 종이가 너무 깨끗해서 차마 글을 쓸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몇 줄을 써 내려갔다. 오늘 로인 아파트에 입주했다. 16만 8천 원을 썼다. 기분은 편안하다. 나는 가정부가 아니라 사람이다. 다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고 그 문장을 반복해서 보았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지만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는 네 글자를 써 내려갔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매일 글을 썼다. 아침에는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점심에는 산책하다 누구를 만났는지, 저녁에는 마음의 기복을 썼다. 가끔은 예전 기록들을 다시 보았다. 마음속으로는 마치 누군가 나를 위해 증명해 주는 것 같았다. 수진아, 너는 헛되이 살지 않았어. 너는 정말 살아가고 있는 거야. 지우는 늘 내가 글씨를 너무 느리게 쓴다고 놀렸다. 할머니, 할머니 자신을 위해 쓰는 건 좋은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죠. 그래서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나를 향해 카메라를 겨눴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이분 나를 겨눴다. 말을 마치자마자 내 마음이 철렁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내 손은 남들을 위해 바빴던가. 남들을 위해 접시를 나르고 사과를 깎고 기저귀를 빨았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지우는 영상을 올리면서 할머니의 각성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좋아요가 1억만 개를 넘고 댓글 넘고 댓글 창은 개를 넘고 댓글 개를 넘고 댓글 평생 고생했는데 할머니 너무 힘이 넘쳐요. 울 엄마도 이렇게 평생 고생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 속에 서러움이 아니라 감격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부엌에서 허리 아프고 등 아프게 일했지만 내 속마음을 말할 곳이 없었다. 그런데 이 짧은 10여 초의 속마음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공감하게 하다니. 그 순간 나는 문득 나도 공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내 목소리도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윤희가 싱글벙글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뒤에는 몇몇 할머니들이 따라왔다. 그들은 각자 과일 봉지를 들고 내 작은 방에 둘러앉았다. 찻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탁자에 부딪혔다. 먼저 방을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다. 어머, 방이 우리 집보다 훨씬 밝네. 너 정말 복 많다. 나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 나선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모두 눈을 번뜩였다. 그들의 눈은 소녀들처럼 반짝였다. 서둘러 나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달라고 재촉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내 탈출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다. 설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20가지 음식을 만드느라 바빴던 이야기. 그리고 그냥 부엌에서 드세요. 라는 말.
그리고 내가 분노하여 상을 뒤엎고 밤새 짐을 싸 떠났던 이야기까지. 그냥 부엌에서 드세요 라는 말을 할 때 내 목구멍이 잠시 메었지만 언니들의 반응에 나는 참지 못하고 웃었다. 몇몇 할머니들은 듣다가 탁자를 치며 말했다. 잘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못했어. 아이고, 그 말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다. 나도 지긋지긋지긋해.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떠들며 마음속에 억눌려 오랫동안 마음속에 떠들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어떤 이는 며느리 눈에는 오직 집만 보이고 입으로는 엄마라고 부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신을 가정부로 여긴다고 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결국 나 혼자만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늙어서도 참고 또 참으며 엄마가 뭘 알아라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가. 윤희가 찻잔을 들고 코탕하게 웃었다. 자, 수진이를 위해 차 한 잔 들자. 우리 모두 수진이처럼 행동해야 해. 참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이야. 우리 몇몇이 찻잔을 부딪혔다. 차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힘이 솟아올랐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뒤엎은 것은 그저 밥상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족쇄였다. 나는 차를 들고 있었다. 마음속이 뜨거워졌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집에서 심한 말 나는 집에서 심한 말 한마디 해도 늙은이가 방정맞다고 비난받았는데 오리 자신을 들고 말했다. 오늘 내 이야기는 한상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건배. 우리 몇몇이 찻잔을 부딪혔다. 차 향기가 방 안에 가득 퍼졌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단단한 힘이 솟아올랐다.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햇살이 놓인 아파트 복도에 비치고 있었다. 얼룩덜룩한 빛과 그림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아래층으로 차를 마시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프런트에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임 아주머니, 젊은 분이 찾아왔어요. 아드님이라고 하네요. 내 마음이 철렁하고 발걸음이 멈췄다. 몇 초 후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역시 그가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로비로 내려가자 주명철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눈물방울이 반짝이는 바닥 타일에 떨어져 동그란 물 자국을 만들었다. 그 순간 나는 38년 동안 내가 키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키 크고 건장했던 남자가 구겨진 양복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마치 삶의 영혼을 빼앗긴 사람 같았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오세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이 장면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수군거렸다. 저 아들은 왜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있어? 집안 싸움인가? 나는 계단에 서서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를 일으켜 세우러 달려가지 않을 용기가 생겼다. 예전 같으면 그가 엄마하고 한마디만 불러도 마음이 약해져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내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걸어 내려가 몸을 숙여 그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얼음물처럼 차가웠다. 너는 시중될 사람이 없어서 두려운 거지. 엄마가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잖아.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고 표정은 마치 누군가 면전에 대고 가면을 찢어버린 것처럼 굳어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명철아, 너는 잘 알고 있잖아. 네 눈에는 내가 20가지 음식을 만들고 아이를 돌보고 마루를 닦을 수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그런데 내가 시중들지 않으니 너는 당황한 거지. 네가 당황한 것은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일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잖아. 그는 입술을 떨며 입을 벌렸지만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다. 주변은 무섭도록 고요했다. 마치 숨소리마저 억눌린 듯했다. 갑자기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그의 울음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고 프런트의 젊은 직원마저 놀라게 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사랑해요. 저는 그저 나약했을 뿐이에요. 아내와 싸우기 싫었고 남들에게 미움받기 싫었어요. 엄마 마음이 그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어요. 그는 숨 넘어갈 듯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는 마침내 진심이 조금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저 시큰함을 느낄 뿐이었다. 38년 동안 나는 그를 위해 밤새워 일하고 아껴 쓰고 마음을 다해 길을 닦아주었는데 그는 오늘에야 겨우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었다. 이 늦은 고백은 달콤함이 아니라 비웃음이었다.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어렸을 때 아파서 밤새 병원으로 달려갔던 일, 그가 학비가 없어 내가 가장 좋아하던 팔찌를 전당포에 맡겼던 일, 그가 결혼한 후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전세 보증금으로 주었던 일. 그때 나는 늘 생각했다. 내가 그에게 잘해주면 그는 나를 기억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는 나의 희생만을 기억했을 뿐 나의 고생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이 남자가 정말 내가 모진 고생을 하며 키운 아들인가?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살며시 얹었다. 그는 즉시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한 줄기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마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한 것이리라. 하지만 나는 그저 천천히 말했다. 명철아,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는 멍하니 있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 나지막에 한숨을 쉬었다. 돌아가면 또 예전과 똑같을 거야. 부엌은 나의 감옥이고 너희의 냉대는 나의 족쇄였어.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돌 위에 새기듯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들렸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나와 그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나지막에 감탄했다. 할머니 말이 맞네. 지명철은 털썩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온몸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몸을 돌려 꼿꼿이 서서 떠났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와 나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가슴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후회가 없었다. 그를 용서한 것은 그가 어쨌든 내 아들이기 때문이었다. 돌아가지 않는 것은 마침내 나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함이었다. 나는 침대 옆 등을 켜고 수첩을 펴서 오늘의 한마디를 적었다. 사과는 싸지만 변화는 비싸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다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고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바깥은 밤이 깊었지만 나는 훨씬 숨쉬기가 편안해진 것을 느꼈다. 공증사무소에 가던 날 나는 감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다짐했다. 오늘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규칙을 세우는 날이라고. 공증인이 서류를 넘기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마주머니 부동산을 노인복지 기금으로 귀속하고 일부 예금을 손주의 교육신탁으로 설정하는 것을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확인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내 손가락이 떨렸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돈을 꽉 쥐고 있었다. 돈을 다 써버리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까봐 두려워서였다. 그 세월 동안 나는 돈을 아끼려고 갈비찜 한 조각도 아까워 먹지 못했고 새 옷 한 벌도 사입지 못했다.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돈을 세어보며 혹시 모를 미래를 두려워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문득 깨달았다. 돈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기 위해 써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종이 위에 내 이름을 써 내려갔다. 검은 글씨는 도장처럼 단단했다.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공증사무소를 나와 계단에 한참을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눈가의 눈물은 바람에 말라붙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전례 없이 가벼웠다. 며칠 후 나는 은행에 갔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나는 번호큐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에는 미세하게 땀이 났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창구 직원이 웃으며 물었다. 임 아주머니, 오늘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나는 카드를 하나하나 밀어 넣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카드들은 더 이상 누구와도 못 깨지 않게 해주세요. 연대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저 혼자만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있게 해주세요. 있게 해주세요. 늙은 할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 있었다. 늙은 할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줄은 몰랐다. 나는 화면을 노려보았다. 하나하나 확인 메시지가 떴다. 초록색 체크 표시는 마치 가위처럼 내 몸에 묶여있던 보이지 않는 밧줄들을 하나하나 끊어냈다. 나는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손댈 수 없을 거야. 내 연금, 내 예금은 모두 내 목숨이야.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해.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해. 매번 월급을 마친 후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짓눌렸던 돌덩이가 마침 눌렸던 돌덩이가 마침내 돈은 아직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들에게 다 털렸다. 나는 새 신발 한 켤레도 아까워 사지 못했고 병원에서 건강검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그때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아이들이 잘 살면 나도 좋은 거라고.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그들이 가져간 돈들은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감사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원했던 것은 결코 나의 안녕이 아니라 나의 지갑이었다. 은행 로비를 나설 때 햇살이 좋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안정감이 솟아올랐다. 결국 한 사람이 늙어서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것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소문이 퍼졌다. 들었어? 임수진 할머니가 아파트를 기부했대. 예금은 신탁에 넣어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만들었대. 아이고, 그 할머니 정말 대단하다. 누가 늙은이가 자식들 위해 일해야 한다고 했어? 그분은 제대로 깨달은 거야. 이웃들이 골목 입구에서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했다. 내가 지나갈 때 그들은 나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수진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통쾌함이 솟아올랐다. 결국 당당하게 사는 것이 나 자신에게 속 시원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속 시원한 일이었다. 이 소식이 지연의 귀에 들어가자 그녀는 즉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로 날카로웠다. 임수진, 당신은 자식 끊으려는 거예요. 나는 냉소를 띠고 말했다. 지연아, 집은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야. 내가 누구에게 주든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야. 전화기 너머에서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격분하여 소리쳤다. 이 늙은이가 정말 우리를 죽일 작정이야.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화면을 누르며 내 마음속에는 오직 편안함만이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그보다 먼저 말을 끊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명철이 회사에서 정리해고 다녔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는 완전히 취업자가 되었다. 예전에 부장일 때는 늘 거만하게 다니며 차를 몰고 집에 왔고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고 훈계하곤 했다. 마치 온 세상이 자기 말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새벽 청소 일자리조차 찾지 못하고
면접 몇 번 해서 퇴짜를 맞고 돌아와서는 문을 쾅 닫고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술로 시름을 달랜다고 했다. 술자리에서는 심지어 엄마도 나를 버렸어라고 울었다고 한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연은 더 비참했다. 그녀의 작은 사업은 원래 허세로 유지되던 것이었고 자금줄이 끊기자마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투자자들이 매일 그녀의 회사 문 앞에 몰려와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늘 도도했던 그녀의 얼굴은 마치 물에 젖은 종이처럼 초췌해졌다. 예전에는 늘 금부치를 걸치고 고개를 뻣뻣이 든 채 집으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불평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시도 때도 없이 주명철과 하늘이 무너져라 싸우고 접시와 컵을 깨뜨려 이웃들도 그 소리를 다 듣는다고 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이웃들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했다. 들었어? 할머니가 가니까 그들이 망했대. 정말 인과응보야. 평소에 그렇게 거만하게 굴더니 이제 꼴 좋다. 그 며느리가 마음속이 삐뚤어진 줄 진작에 알았어. 할머니가 잘 가신 거야. 이 이야기들이 바람을 타고 내 귀에 들려왔다. 나는 노인 아파트 휴게실에서 달걀차를 마시며 그 소리들을 또렷하게 들었다. 누군가 일부러 나에게 와서 물었다. 수진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들, 내외가 저렇게 됐는데. 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 마음도 따라서 차분해졌다. 후회하지 않아요. 세상은 인과응보를 따르죠. 그들이 오늘날에 이른 것은, 그들이 오늘날에 이른 것은, 그들이 오늘날에 이른 것은. 밤이 깊어졌다. 나는 홀로 노인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아주 부드러웠다. 봄의 향기를 실은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마당에서는 누군가 옛 노래를 흥얼거렸고 그 목소리는 멀리 울려 퍼졌다. 지난 날은 그저 추억일 뿐. 나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이 시큰해졌다. 지난 날은 분명 추억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지난 날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수첩을 마지막 장으로 넘겨 오늘의 한마디를 적었다. 내가 떠나니 온 가족이 당황했지만 나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다 쓰고 나서 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수첩을 닫았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마치 내 인생에 새로 된 도장을 찍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바람이 불어와 내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을 흩날려버렸다. 그래, 나는 떠났다.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인도, 현금 인출기도, 부엌의 그림자도 아니다. 나는 그 몇 년이 생각났다. 새벽 4시에 일어나 20가지 음식을 만들어 산에 올렸지만 그냥 부엌에서 드세요라는 한마디에 되돌아왔던 일. 나는 그 몇 년이 생각났다. 겨울 추위 속에서 발코니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빨래를 하며 손이 얼어붙을 지경이었지만 아무도 힘들지 않니? 라고 한마디 물어주지 않았던 일. 나는 그 몇 년이 생각났다. 모든 예금을 털어 아들의 집을 사고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계산뿐이었던 일. 그 세월 동안 나는 이것이 어머니의 본분이고 여자의 숙명인 줄 알았다. 나는 깊이 한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속에는 갑자기 전례 없는 가벼움이 찾아왔다. 눈앞의 길은 아직 멀다. 나는 노인대학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고 친구들과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내 돈으로 여행을 갈 수도 있다. 나는 늙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내가 두려운 것은 다시 부엌에 갇히고 그 차가운 재촉과 계산 속에서 평생을 갇혀 사는 것이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 나는 떠났다. 만약 당신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읽었다면 나와 마찬가지로 임수진 할머니의 쉽지 않은 길을 함께 걸어왔을 것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 20가지 음식을 만들었지만 그냥 부엌에서 드세요라는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분노하여 상을 뒤엎고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홀로 서울로 떠난 노파. 그녀는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당신은 분명 기억할 것이다. 그녀가 서울에서 오랜 친구를 만나 얼싸안고 엉엉 울었던 일. 난로가에서 지난 추억을 이야기하며 반평생 억눌려왔던 서러움을 토해냈던 일. 지훈의 격려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짧은 영상을 올리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목소리가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놀라워했던 그 기쁨을 당신은 분명 기억할 것이다. 며느리가 과일을 들고 가식적으로 찾아왔을 때 그녀가 녹음 파일을 틀어주었던 일. 집만 손에 넣으면 늙은 할망구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착한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냉정하게 공증 서류를 내미는 사람이었다. 나는 드디어 착한 연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 말이 당신의 마음에도 쿵 하고 울리지 않았던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녀가 아파트를 기부하고 돈을 신탁에 넣어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았던 일. 그녀는 수첩에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이다라고 썼다. 이것은 그녀는 노예가 아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잔인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그저 마침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얽매이기를 거부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 늙은 사람은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하인도 아니라고. 존엄과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니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겠는가? 계속 참고 계속 착한 엄마 역할을 하겠는가? 아니면 임수진 할머니처럼 자신을 위해 단 한 번이라도 나아가겠는가? 만약 당신이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무엇인지, 늙은이는 대체 어떻게 자신의 노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의 5,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시겠어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제 이야기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 등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다면 댓글로 저와 토론하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